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중입니다. 어, 2025년 1월 30일, 지금 5시 9분을 가리키는데요. 어, 저도 조금 전에 일어나서 FMC 회의 결과를 보고 또 기자회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었던 것처럼 또 시장의 기대였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동결이 단행됐습니다. 그동안 5.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가 그 이후 현재는 금리를 4.5%까지 1.0%포인트 만큼 인하를 한 상태고, 그죠? 세 번에 걸친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은 4.5%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리 동결할 거라고 시장은 거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금리 동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새벽 4시에 발표된,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성명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성명서고, 이게 방금 발표된 1월 FMC 성명서인데,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했었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그 내용 빼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Uh, the unemployment rate has stabilized at a low level in recent months. 최근 몇 개월 동안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그리고 labor market conditions remain solid.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하다. 이 부분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이 문장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문장인데 이 부분은 차이가 없지만 이 앞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전제가 좀 바뀌었어요. 이 전제가 어땠냐면 그동안에는 Inflation has made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 objective.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 2%에 가깝게 진전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2% 목표 물가를 향해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지워진 채 이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만 끝났으니까 이 표현, 성명서상에서의 이 표현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금리 인하에 현재 당분간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따가 기자회견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어쩌면 기자회견에는 파월 개인의 의견도 다소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 성명서는 FMC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견해를 모아서 취합해서 작성하는 것이니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가의 안정화, 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책무, 고용,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 뭐 최대 고용은 괜찮다. 다만 이 물가 안정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이 성명서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뒤에 페이지도 봤지만 그 부분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향후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어떻게 통화 정책 기조를 발맞춰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월 12월 FMC 회의 때도
파월 의장의 사진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느낌상 이 넥타이를 그냥 똑같이 자켓만 조금 색깔이 달라진 것 같고 타이는 같은 타이를 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파월에 30분 넘는 한 40분 정도 가량의 그 기자회견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번역한 거니까 제 통역 전문가는 아니니까 적절한 표현을 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연설에서 앞부분 이제 기조적인 어떤 발제를 하죠. 그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를 다 해내겠다.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도 중요하고 최대 고용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고용 상황은 현재 괜찮고 물가 안정이라는 그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약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적절한 금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책무를 고려하면서 저울질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럼 지금 4.5%의 금리는 긴축적인데 그 4.5%의 금리를 당분간 운영을 하겠는데 여기서 너무 빨리 금리를 또 지금 1월에 인하를 했거나 다음에 또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고 또 이 4.5%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또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부진이 또 야기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금리를 택하겠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이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이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 있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는데 전화했느냐, 연락했느냐. 근데 일단 큰 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을 안 했는데 연락 왔느냐?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연락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각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즉각 이야기하겠다고 한 건지 이야기를 할 때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인지 그건 다른 편이거든요. 좀 이따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어쨌든 긴축적이니까 노동시장이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연준 의장으로서 노동시장 약화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굉장히 이제 진보 정치인들로부터 나중에 상당한 지적을 받을 수 있죠.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것 사실이다. 상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기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보다 이게 조금 진전이 되면 어,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그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한 수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은 초반에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게 반영된 이제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노동시장의 추가 약화 시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랑 맞는 거죠.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약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약화될 경우 그때는 추가금리 인하하겠다. 그래서 24년 중반부터 이 통화정책 기조의 키워드가 물가를 중심으로 보겠다라기보다는 다소 노동시장, 고용을 또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뭐, 두 가지 다 보겠지만,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약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고, 다만 지금은 아직도 매우 견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명령과 또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 살펴가면서 관망하겠다. 그것에 행정명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정책 기조가 전개됨에 따라서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책의 영향이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책이 반영된 경제적 영향은 역시 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관세였어요. 관세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역시 관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를 어떻게 단행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첫 번째 그 정책을 단행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쉽게 말하면 물가가 다시 정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아니면 인플레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에 충격이 있을지 그 영향 부분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정책의 영향 부분마저도 정책도 다양한 시나리오지만 정책의 영향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적이어 보인다. 지금 현재는 강하다, 괜찮다. 근데 이민자 추방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민자 추방은 또 인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구인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 소프트 랜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에서 구인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추방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다. 균형적이다. 그러니까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도 보지만 노동 참여율이라든가 구인 구직 비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균형적이고 이민자 추방이 불법 이민자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도 구인도 역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균형성을 현재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연준 인력 감축에 대한 문제 제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추가 언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자들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NGFS,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분석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요. NGFS가 이게, 어, 그, 녹색 경제 혹은 탄소 중립,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어, 어떤 어, 협력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탈퇴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미국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가정하고 정치적으로 결정 내린 것이냐? 그건 아니다.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 어, 미국 연준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연준의 역할로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역시 교과서적인 발언이고 해석을 한다면 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준 부의장 제가 어제 그 분석 영상을 올려놨습니다만 연준 부의장이 사임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 부의장은 바 부의장, 금융감독국 부의장이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 은행 규제, 금융 규제라는 영역에 있어서 기존 정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NGFS와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행정부와 부딪힘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월은 정치적 결정 아니다라고 한 것뿐이죠. 이 부분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 중립금리에 가깝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에 가깝다. 지금 4.5%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폭이 많지도 않고 역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중립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제약적인 것이지 중립금리에 거의 가깝기는 하다.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계속 관세 질문이 있었는데 관세 정책의 영향 알 수 없다. 관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도 모르지만 관세 인상이 실제 소비자 물가로까지 연결될지 알 수 없다.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 인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제기돼 이렇게 보조될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알 수 없다. 특히 한 기자가 2018, 19년 그 당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때랑은 무역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는데 최근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관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사 딥시크 사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줬는데 저도 이따 코멘트를 해드리겠지만 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지만 주가 하락에는 영향을 준 게 맞지만 그게 아직 실물 경제, 거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부분도 핵심이죠. QT, 양적 긴축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언제 종료할 것인지 당장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FMC 회의에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를 말씀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화상연설을 했죠. 즉각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I will demand that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그러니까 나는 요구하겠다.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I will immediately demand가 아니라 나는 당장 금리 인하라는 것을 당장 요구하겠다가 아니라 즉각 금리 인하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immediately 즉각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요구를 할 텐데 내가 한번 파월 만나서 얘기할 텐데 그때 만나면 언젠가 만나겠죠. 언젠가 만나면 즉각 금리 인하라고 요구하겠다라는 것이지 즉각 그 말을 하겠다라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중에 그 표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이 영상에서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이 있었고 파월은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것인지 결단할 것인지를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어, 트럼프가 파월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압박을 취한다면 정말 파월은 금리 인하를 트럼프 말 듣고 결단할 수 있을 것인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해석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금리 인하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골자는 트럼프는 역시 이 연준 법에 의해서 독립성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독립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냥 압박만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트럼프는 물가 안정을 실현시켜야 충분히 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그래야 파월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죠. 구체적인 사항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경기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것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었던 것들, 어떤 미국의 물가 상황, 어떤 미국의 경기 상황, 어떤 미국의 고용 상황에 근거해서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갔는지 미국의 경기 상황을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대를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죠. 오늘 한 독자분의 질문, 피벗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피벗은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피벗의 시대라고 한 이유는 통화정책 기조가 이렇게 긴축적으로,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긴축의 시대에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긴축의 시대,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의 시대에서 24년 중반부터는 세계 각국이 저마다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고,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다. 완화의 시대까지는 당장 오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을 기준으로 제로금리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중립금리, 예를 들어 약 3%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국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피벗의 시대입니다. 이해 가셨길 바라고, 조금 직전에 한 4~5시간 전에 캐나다는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3.0%의 금리가 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스웨덴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죠. 2.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로존도 각국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일본 나름대로 중립금리 약 1% 수준을 향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자국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했죠. 그렇게 된 주요한 배경이 뭐예요? 물가거든요. 미국 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 상황을 보면 최근 2.6, 2.7, 2.8, 2.8 이렇게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저점 대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플레가 안 잡히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도 2.1%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 이후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다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를 기준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잘 안 잡히는, 그쵸? 헤드라인 물가도 안 잡히는 그런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를 보아도 9월에 2.1%를 기록한 이후 생산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그럼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3개월 정도 후에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저점 대비로 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라갔고, 최근 값을 기준으로 봐도 뭐 2.2, 뭐 2.4, 2.6, 그죠? 2.6, 2.7, 2.6 이런 식으로 최근 기준으로 봐도 추세적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다가 반등하는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그 의견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범피하게 전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가 상황도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4.5%도 긴축적인 금리죠. 그죠? 4.5%도 물가 상승률이 2%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취약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취약하게 굴러가니까 내수 경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수 경기 부진이 야기된다면 좀 서둘러 금리 인하할 수 있고 내수 부진이 야기되면 물가도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근데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여전히 견조하다. 지난 IMF의 경제 전망치도 23년 2.9, 24년 2.8, 또 25년 2.7.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만 성장해도 굉장히 견조한 것인데 그걸 훨씬 웃돈 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IMF는 진단했고 종전 전망치, 7월 전망치, 10월 전망치보다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 그만큼 미국 경제가 과거에 봤을 때보다 최근에 봤을 때 더 좋다. 이게 연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분기별 기준으로 보아도 3.0, 3.1, 또 3.0. 이 4분기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치로는 또 3.2로 그마저 또 올라갔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만큼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뉴욕 페드의 스태프 포캐스트가 있는데 나우캐스트를 보면 25년 1분기도 지금 3% 수준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봤을 때보다도 미국 경제가 그 견조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이유가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여건이 다른 겁니다. 캐나다도 서둘러 금리 인하했고 캐나다의 금리 인하 이후 기자회견 중에 미국의 관세 정책 그것을 반영한 금리 인하였냐?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향후 캐나다는 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져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수출이 둔화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만 나홀로 물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 저의 생각입니다. 관세를 끌어올렸을 때 실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19, 20년 동안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역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중국 물가도 역시 4에서 2, 3%대로 떨어졌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 압력에 더 해당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파월의 의견 그리고 기자회견에서의 질문 그 속에서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이 미국 고용인데요. 미국 고용 시장이 좀 약화될 경우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미국 고용 상황 어떤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이 미국 GDP 4분기 속보치가 어, 오늘 밤에 나옵니다. 10시 반에. 그리고 미국 PC 물가도 오늘 밤에 10시 반에 나옵니다. 그럼 미국 PC 물가 그리고 미국 GDP 이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되니까 제가 오늘 밤 10시 반쯤에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월 30일 대략 한 9시 반 정도 라이브를 시작할 텐데 그때 제 딥시크에 대한 총평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AI 시장을 정말 뒤흔들 것인지 아닌지 그때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미국 고용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고용 상황이 4.1%의 실업률을 나름 유지하고 있고 전월보다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을 보면 4.5%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밑돌면 미국 고용이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당시에 놀랐었죠. 이 고용 지표가 치솟으면서. 근데 이때 잠깐 놀란 것이지 진짜 미국 경제가 침체됐거나 고용 충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석 의견을 드렸었죠. 바로 그겁니다.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을 여전히 밑돌아요. 또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10월 감소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한 수준으로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죠. 이런 미국 고용 상황을 보고 파월은 금리를 결정할 텐데 서둘러 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여건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FMC 회의 결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MC 회의 전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우세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금리가 이번에 결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CME 페드워치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리 결정도 6월에 금리 인하 있을 것이고 10월에 금리 인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대치만큼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기대치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준의 결정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국채금리가 FMC 성명서가 발표될 때는 치솟았었어요. 왜요? 국채금리가 치솟았던 것은 물가에 대한 판단이 2% 목표 물가에 가깝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그 문장이 없었으니까요. 발표되자마자는 이렇게 치솟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국채금리가 또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아하니 뭐 크게 달라진 거 없고 뭐 QT 종료나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큰 변화가 사실 없어요. 다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표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다우존스나 뭐 니케이나 뭐 여러 영역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다소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되죠. 자, 그다음 달러 인덱스를 볼 텐데요. 역시 초반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당장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안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통화 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가 핵심인 것 같고요. 큰 변화가 없다. 어,
큰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시장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도 합니다. 자, 시장의 영향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의견,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 아마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딥시크 쇼크의 충격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어, 저녁에 이 부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향후 통화 정책 방향. 지금 4.5%까지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의 중립금리는 기존에는 3%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립금리가 거의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상단 기준으로는 4.3%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중단설에 대한 의견이 좀 부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의견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가 과거보다 좀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직감상, 이 추정치를 발표한 건 아니니까요. 직감상 더 올라갔다. 이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단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상단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의 현재 기준금리 4.5%와 거의 맞닿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의 진전, 그리고 추가적인 고용시장의 위축, 이런 것들이 약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 현재로서는 연준의 생각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있겠구나. 시장도 역시 그 정도는 하겠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FMC 회의 결과 분석해드렸고, 3월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0일 새벽 4시겠죠? 그때 또 역시 즉시 분석을 해드리면서 미국 경기 상황을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때가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상당한 행정명령과 정책 기조가 시작됐고요. 그것의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때는 점도표와 포캐스팅까지 발표하는 이 스타마크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시점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사이에 2월 25일 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강달러 상황이 다소 진전이 되었고, 진전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2월 25일 날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 FMC 회의 내용과 그 기자회견을 리뷰해 드렸는데요. 이 리뷰와 함께 제 홍보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찾아뵙는, 그 여러분과 소통하는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또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그 경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직접 질의응답하는 줌 수업을 또 진행하고, 매월 한 차례 직접 만나서 뭐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온오프 병행으로 어, 강의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찾아와서 알아봐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FMC 회의 분석 말고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딥시크 분석이라든가 PCE 물가, GDP 발표, 이것에 대한 즉시 분석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 이상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거의 아침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좀 한숨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